안녕하세요. 도시책방의 지식산책입니다. 오늘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평생 갈등한 작가,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작가들의 작가라고 손꼽히는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살던 당시의 러시아는 혈연과 세습에 의해 신분이 결정되던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중기에서 후반에 접어드는 때죠. 그때 서유럽은 이미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의 기초를 닦고 생산과 소비를 제3세계로 확장하는 식민주의의 토대를 만들어갈 때인데요. 그들 눈에 러시아는 구습에 빠진 낙후된 나라였을 뿐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러시아인들, 러시아 지배계층인 귀족들도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광활한 영토를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정체성은 유럽도 아시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러시아라고 확고하게 자기만의 색을 내세울 만한 입지도 아니었는데요. 러시아가 근대화에 들어서게 된 계기는 크림 전쟁입니다. 러시아가 지중해로 나가기 위해 겨울이면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튀르크족이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러시아는 크림 전쟁뿐 아니라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의 영토 분쟁이 많았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에서는 터키와의 전쟁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안나 카레리나의 마지막은 브론스키가 터키와의 전쟁에 참전하는 걸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톨스토이 역시 젊은 시절에 전쟁에 참전을 하는데요. 훈장을 받기까지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큰형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큰형 니콜라이가 군인이었고 톨스토이가 큰형을 따랐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의 유년 시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5남매 중 4번째 자녀였습니다. 어머니가 5째인 막내 여동생을 출산하다가 돌아가시는데 그때 톨스토이는 겨우 2살이었죠. 그리고 9살 때는 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톨스토이 가문에 남은 4남매는 큰 고모와 함께 사는데요. 큰 고모가 톨스토이가 14살 때 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법적 성인이 될 때까지 둘째 고모의 후견으로 자라납니다. 톨스토이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모두 잃고 친척집으로 옮겨 살면서 큰형 니콜라이에 대한 믿음과 애착이 강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시절 군인이었던 니콜라이를 따라 참전을 하는데 전쟁에서 쓴 유년 시절이 그의 첫 번째 작품이죠. 전쟁의 경험은 그의 나머지 삶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톨스토이는 사상가로서도 활동을 했지만 급진적인 변화를 주장하기보다는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직접 보고 겪은 전쟁의 경험은 그를 평화주의자로 만든 것이죠. 그가 죽기 1년 전인 1909년 남아프리카에서 인권보호 활동을 하는 한 인도 변호사에게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평화, 비폭력, 무정부주의를 주제로 수많은 서신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가 바로 인도의 비폭력주의를 만든 마하트마 간디였죠. 톨스토이의 평화주의는 이렇게 인도로 전파되었습니다. 이처럼 톨스토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성격이 형성되는 청년 시절까지 그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전쟁터의 생면부지의 사람들까지 수많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작품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또한 그가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라는 사색을 끊임없이 하는데 톨스토이는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평생을 방황하고 사색하고 수많은 작품과 생각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뼛속에서부터 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귀족이기를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자신이 나는 농부다 라고 말하면서 걸음통을 옮길 때 가장 만족스러웠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안나 카레리나에서는 레빈이 귀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과 함께 일하고 먹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모습은 톨스토이 자신이 한때 농민들과 동고동락했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는 군대에서 전역한 이후 러시아로 돌아와 농부들의 자녀를 위한 학교를 세웠는데 당시 귀족 사회의 불평등함과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열정이 넘쳐났던 때였죠. 크림 전쟁 이후 러시아는 농노제를 폐지합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는 사회의 불안 요소로 자리 잡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교육과 계몽에 힘을 썼습니다. 그의 많은 단편 소설과 우화집은 읽기 쉽고 직관적으로 깨달음을 전달하는데요. 이러한 짧고도 계몽적이고 교육적인 우화뿐만 아니라 노년의 작품인 그의 인생 독본 역시 매우 계몽적인 의도가 다분한 작품입니다. 그는 평생 농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노제의 폐지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이 싹트는 계기를 마련했고 현실과 다소 떨어진 이상주의적인 사회주의 사상을 톨스토이 작품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구소련은 톨스토이의 작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했죠. 하지만 톨스토이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귀족이었으나 귀족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허례허식, 가식과 과쉽의 세상을 원치 않았습니다. 톨스토이는 군대에서 전역한 이후 전쟁터에서 집필한 유년 시절 덕분에 문학계에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족의식과 자만심과 비판의식은 귀족사회에서도 농민사회에서도 진보적인 지식사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는 유럽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는 파리의 길거리에서 사형수가 처형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고 파리에서 술과 도박에 미쳐 여행 경비를 다 날리기까지 하죠. 그는 다시 러시아로 돌아와 농민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고 자신의 소명은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상은 교육자였지만 그는 현실에서 도박쟁이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상주의자인 동시에 쾌락주의자였던 거죠. 하지만 자의식이 강했던 톨스토이는 도박과 쾌락에 빠진 자신에 대한 혐오도 매우 강했습니다. 양극을 오가면서 겪는 느낌과 생각은 그의 작품과 사상의 동기라고 말하는데요. 그의 가족들은 이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34살에 친구의 딸인 18살 소피아 안드레예브나 베르스와 결혼했습니다. 나이차와 상관없이 이들은 13명의 자녀를 두는데요. 톨스토이가 이상과 쾌락의 생활을 오고 갈 때 아내 소피아는 자신의 기질과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녀 양육과 가정을 지켜야 했고 남편 톨스토이의 글을 봐주고 원고료를 관리하고 때로는 글의 수정과 태고까지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년에 톨스토이가 자신의 저작권을 농부들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 소피아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했죠. 말년에 톨스토이가 대문호이자 종교적 사상가로 추앙받는데 상대적으로 소피아는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부인처럼 악처와 같은 취급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매우 이기적이고 때로는 난잡한 사생활로 청장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성에 대한 집착도 강했고 13명의 자녀 외에 사생아까지 두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릴 적 애정결핍이 과한 집착과 중독의 생활을 만들었다는 심리분석이 있을 정도죠. 그의 작품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그의 사생활 때문에 톨스토이의 양극성에 대한 연구 논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통제하거나 자제하기보다는 그날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톨스토이는 내면에 너무 많은 자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면서 동시에 이 늪같은 삶의 고민에서 벗어나고자 쾌락과 중독의 일상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장년기에 집필한 안나 카레리나와 전쟁과 평화가 대성공을 거두자 그는 심한 삶의 위기를 겪습니다. 톨스토이는 50대 중반에 이르러 심한 우울증을 앓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 삶에 깊이 있는 고민과 생각, 동시에 쾌락의 유혹, 이 모든 것을 다 겪어봤습니다. 무엇이 아쉬웠을까요? 그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은 날에 대한 자책에 빠졌습니다. 나는 전쟁에 나가 많은 사람을 죽였고 남을 죽이기 위해 결투를 신청했고 카드놀이로 큰 돈을 잃었고 농민들이 노동한 결실을 헛되이 먹어 없앴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처벌했고 사람을 속였다. 기만, 절도, 폭력, 음행, 폭음, 살인 세상에 저지르지 않은 죄악이 없는데도 나는 칭찬을 받았다. 그는 매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막막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답이 없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참회록을 집필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루소의 참회록, 톨스토이의 참회록은 세계 3대 참회록으로 사랑받게 됩니다. 그는 참회록을 쓰고 난 이후 부활을 집필합니다. 부활은 그의 이전 작품과 달리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작품입니다. 부활은 소설이 아닌 사상집 또는 자신의 종교관을 설파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사실 부활 때문에 톨스토이는 러시아 정교회에서 파문당합니다. 그는 자신의 방탕한 생활을 접고 기독교로 회귀했으나 기존의 기독교와는 다른 신앙세계를 추구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쾌락과 방탕한 삶, 이상적이고 희망적인 삶, 이 두 가지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조금씩 변화가 오는데요. 그 기점을 두 가지로 들자면 결혼과 기독교로의 회귀입니다. 우선 그가 결혼한 이후 그는 안나 카레리나와 전쟁과 평화로 대성공을 거둡니다. 이 두 작품은 사실주의 문학의 대표이며 지금까지도 어떤 다른 고전 작품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독보적으로 그 위대함을 평가받는데요. 하지만 그는 50대 전후로 우울증을 겪으면서 자신의 삶을 반추합니다. 그렇게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그는 종교를 택했습니다. 그는 당시의 기독교는 타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직적이고 형식적인 종교가 아닌 원시 기독교로의 회귀를 주장했는데요. 여기에 노동, 채식, 금주, 금연 등을 내세우면서 무정부주의적인 자기 완성을 신조로 사랑의 정신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것을 목표 삼았습니다. 여기서 약간 특이한 것은 채식이었는데요. 톨스토이는 대학교 때 동양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랍 터키학과에 입학했지만 끝까지 공부하지 못하고 자퇴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때 동양의 명상과 차분하고 검소한 생활에 이끌리지 않았나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요. 물론 그의 젊었을 때의 생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이상주의적으로 살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죠. 그는 종교적 신념으로 부활을 집필했고 그 부활의 인쇄로 그는 러시아 정교회에서 핍박받는 약 4,000명에 달하는 이교도를 미국으로 이주시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정통 기독교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는 인간의 내면과 삶에 대한 진리를 너무나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그의 작품 속 등장인물에 투영되는데요. 그의 작품을 읽다 보면 이것이 심리학 서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인간 내면을 과장하지 않으면서 묘사하는데 때로는 저의 속마음을 읽어주는 것 같아서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의 바닥을 솔직하게 드러내서 수치스럽기도 하죠. 톨스토이를 두고 양면, 극단성, 양극, 두 얼굴, 이상과 현실 이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요. 톨스토이는 진심으로 삶을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했고 삶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톨스토이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점검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뭐든 우선 하고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탕하고 쾌락에 빠진 세속적인 생활을 하기도 하다가 다시 후회하고 또다시 삶이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두 자아가 계속해서 갈등하고 때로는 자아 분열로 미친 듯 괴로워하기도 하다가 중년이 지나서 기독교로 회귀하지만 이 두 얼굴의 자아는 합의 보지 못하고 톨스토이를 계속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의 이런 방황과 삶의 의미 탐구를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가식과 허영이 아닌 솔직하게 진실한 삶의 태도를 추구한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변과 그다지 친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농민을 위한다고는 했지만 농민들은 코웃음을 치기도 했고요. 가족들은 농민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거나 저작권을 넘기겠다는 이 아버지와 남편을 좋게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족 중에 자신을 유일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큰딸 알렉산드라였습니다. 그는 노년에 그의 모든 저서의 판권을 큰딸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는데요. 그 이후 아내인 소피아가 시시콜콜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가출을 감행합니다.
아내가 자신의 서류를 뒤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싸움이 난 거죠. 그렇게 집을 나가버리고 기차 여행을 하는데 감기에 걸리고 그 감기가 폐렴이 돼서 그는 가출한 지 열흘 만에 한 기차역에서 세상과 이별하고 맙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은 수많은 단편소설, 우화집에서부터 전쟁과 평화 같은 대하소설급의 장편소설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읽기가 어렵지는 않은데요. 내용이 어렵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심오한 문장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사실주의 기법에 따라 오히려 인간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파고드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민낯을 볼 수 있고 읽다 보면 제 자신도 미처 몰랐던 제 마음의 한켠을 들춰볼 수 있는데요. 톨스토이의 작품은 인간의 마음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서사에 집중되는 그렇게 빨리 넘어가는 책은 아닙니다. 등장인물과 마주하고 서서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한 책이죠. 그래서 조금은 시간의 여유를 두고 천천히 읽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톨스토이의 작품은 길이면에서 섣불리 다가가기 어려울 뿐인 거죠. 이반 일리치의 죽음과 안나 카레리나는 이미 영상으로 만들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부활, 전쟁과 평화, 참회록, 인생 독본을 영상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톨스토이 작품을 제가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읽은 것의 어떤 전체적인 중간 점검을 하자면 이게 책도 사랑 같아서 굉장히 잘 와닿고 이렇게 잘 맞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책의 일부분이나 문장들이 굉장히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작가의 생각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작가가 저에게 이제 말을 걸면 제가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약간의 어떤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톨스토이가 저에게는 그런 작가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톨스토이가 너무 진중하고 진지하고 무겁다고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톨스토이의 약간은 이렇게 우울하면서도 이 사색하는 모습은 친근하기보다는 저는 조금 무겁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톨스토이의 작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감히 얘기하자면 톨스토이가 저와 비슷한 결의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톨스토이의 정신세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살짝 오만하게 감히 말을 하자면 톨스토이의 고민과 방황 그리고 그 양가적인 생각과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톨스토이와는 끊임없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화하기 되게 좋은 상대,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자면 소울메이트가 되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금은 진중하게 삶의 의미를 찾고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고 싶다면 저는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책방의 지식산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